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의 입원이나 직원 채용 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 입원 환자의 면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오는 18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하는데 2교시가 끝난 뒤 수험생이 직접 설치합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미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2차 접종 6개월 뒤부터 면역력이 떨어진다며 부스터샷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가운데 산업용 요소 2,700톤이 중국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계약 물량 중 현재 시급한 촬영용 요소는 300톤 정도인데 오는 18일쯤 출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5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과 수출 호조,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증가 속도를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추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가 관건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떨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지난주 위중증 환자가 하루 평균 360명 정도로 전주에 330명에서 10%가량 늘었고 최근에는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증가세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관련이 있다며 그동안 억눌린 사회적 활동이 증가해 확진자 규모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함께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이 시행된 이후 휴대전화 이동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과 근접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주 이동량이 2억 5,141만 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2억 6,202만 건에서 4% 감소한 수준으로 거의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간 이동량은 지난달 11일 이후 3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주보다 1.5%, 비수도권 이동량은 0.5% 늘었습니다. 중수본은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 위험성도 함께 커지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8일 전국에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응시 수험생이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지만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하는데 2교시가 끝난 뒤 수험생이 직접 설치하고 식사 후에는 칸막이를 접어 반납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가 입원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 유전자 증폭 검사 PCR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면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기관, 노인 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을 주 1회 시행하고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면회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가 판단해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 면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임종 등 긴급한 경우 미접종자는 KF94 마스크 등 보호 용구를 착용하고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제약사 화이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네, 화이자는 백신 추가 접종의 효력이 1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부스터샷에 대한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16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진행했는데 2차 접종보다 효과가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예방 효과가 95%로 집계됐고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다는 겁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2차 접종 6개월 뒤부터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스터샷이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looks like that it will last for a year. It looks like that there is a chance that this will become an annual revaccination. 화이자는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FDA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65세 미만 고위험군만 가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FDA가 오는 25일 추수감사절 전까지 화이자의 부스터샷 확대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럽 등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각국 정부는 부스터샷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고 프랑스도 다음 달 초부터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유럽연합 EU에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유럽의약품청에 승인 신청을 했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 연령대에 대한 승인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여량은 성인 기준 100마이크로그램의 절반인 50마이크로그램으로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는 것으로 모더나는 신청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모더나 백신은 12세 이상에 승인된 상태고 미국에서는 18세 이상에만 승인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획기적인 치료제로 불리는 몰누피라비르의 복제약이 처음으로 방글라데시에서 곧 시판될 예정입니다. 네, 한 세트 판매 가격이 3만 원대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비싼 약값이 부담스러운 나라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치료제가 확진자들의 입원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자 신속히 시판을 허용한 겁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 MSD가 공동 개발한 이 치료제는 복용이 간편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They are much cheaper. And they can be produced, they can be mass produced and distributed across the world. And that's very important for equitable global access to life-saving treatments. 올해 1,000만 명분이 생산되는 이 알약과 성분이 똑같은 복제약도 아시아에서 바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대형 제약사 백신코는 의약품 당국이 이 약의 복제약을 승인해 바로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이 특히 백신 접종이 제한적인 나라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종 승인을 거치면 40알을 먹는 한 세트에 $33, 39,000원가량에 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계약한 오리지널 알약은 한 세트에 80만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D사는 비싼 가격이 논란이 되자 특허권을 소득이 낮은 나라와 공유하는 계약을 지난달 말 유엔 지원 단체인 국제의학특허풀과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05개 나라 제약사들이 앞으로 복제약을 대량 생산해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25명 나오면서 전날보다 7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돌파 감염 증가와 함께 갈수록 감염 재생산 지수도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헬로윈 데이와 일상 회복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오늘 발표된 확진자 규모는 2,425명으로 아무래도 2,000명대를 다시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그 최근 증가세의 원인이 10월 방역조치 완화 그리고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러한 그 10월 말에 있었던 방역조치 완화나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 여파보다는 물론 그 연장선상에 어느 정도 여파는 아직 남아있긴 한데 네. 이번 주부터는 사실상 11월 1일부터 시작된 단계별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여파가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는 이 위드 코로나의 여파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어떤 견해로서는 지금에서 이 단계별 일상 회복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바로 반영되기보다는 앞으로 약간 시차를 두면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사례를 볼 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적게는 보름 그리고 길게는 한 달 또는 2달 사이에 큰 폭의 어떤 증가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까지 상승했습니다.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데 앞으로 확산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큰 흐름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감염 재생산 지수는 후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확산세가 지속된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재생산 지수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예. 현재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유행세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현실적으로는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어섰다. 즉 현재로서는 1.2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보고 현재의 경향성을 볼 때에는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계별 일상 회복 그 조치의 어떤 영향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서 향후에 급격하게 유행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1월 중하순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유행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달 말 정도 되면은 이제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는 건데요. 위중증 환자 수가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이 70%에 근접했는데요.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코로나19 중환자 규모는 46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 유행 이후 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전국적으로 볼 때 중환자 병상은 총 110여 개 병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병상 가동률은 11월 9일 5시 기준으로 볼 때는 57.2%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병상만 놓고 볼 때는 7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0여 개, 경기도도 180개, 인천 같은 경우에는 50여 개 정도만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일단 당장은 어느 정도의 여유분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중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로 볼 때에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중환자의 사례가 반영된 거는 위드 코로나 이전에 감염되신 분들에서 중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단계별 일상이고 위드 코로나의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중환자 병상이 어떤 가동률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되면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중환자 병상의 어떤 부족 문제는 조만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비상조치 이른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서킷 브레이커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는데 네. 일단 이러한 부분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폭풍 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한 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부정적인 지표로는 최근 2주간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백신 효과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에서 48.1%가 돌파 감염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 중에 위중증 환자 비율도 38%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즉 위중증 환자의 38%가 접종 완료자 중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의 위중증 환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초기에 접종을 받으신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는 백신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조기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 방역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위드 코로나 시행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접종한 지 오래된 고령층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머크앤컴퍼니 MSD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사용을 최대한 신속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MSD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모두 27만 명분을 계약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의문점이 그러니까 물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머크의 몰루피나비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항상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의 경구용 치료제에 의미가 있으려면 경증 환자나 중증증 환자에 대해서 투약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경증 환자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증요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예.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이 몰루피나비르를 실제로 투약할 거냐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환자가 이 부분을 수용을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 경증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되려면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효능 부분에 있어서도 머크의 몰루피나비르가 한 50%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89%라고 자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작용 기전을 볼 때는 머크의 몰루피나비르보다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보다 더 안전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향후에 밝혀져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경구용 치료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수능 방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생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건데 수험생 중에 집계된 확진자가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교육부가 확보한 병상은 총 383개인데 이 정도 병상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집계된 수험생 확진자가 66명이고 병상 확보한 부분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383개다. 이러한 부분은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만일의 사태는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치러지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일정 기간, 그러니까 2주 정도가 지나야지만 수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그 사이에 증가하는 학생 확진자 비율을 고려해 볼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은 돼야 된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산술적인 수치로 보면 일단 지금 확보한 어떤 병상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수능 당일에는 시험 내내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엔 점심시간에만 종이로 만들어진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방역에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상 종이나 아크릴이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능하면 지난해처럼 어떻게 보면은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이 어떤 방역 대책이 필요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이 가림막이 있게 되면 상당 부분 어떤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지난해는 전체가 다 백신 미접종 상태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돼서 수험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어떤 편의나 시험을 치르는 데에서 제약이 따르는 부분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방역적인 부분은 지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가운데 첫 물량이 중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물량과 국내 보유량을 모두 합치면 2달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법무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통관을 마친 산업용 요소 2,700톤이 중국 청도항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시급한 차량용 요소의 경우 기존 계약 물량 중 300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사용치 정도가 오는 18일쯤 출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통관을 기다리는 우리 기업들의 기존 계약분 18,700톤 가운데 차량용 요소는 1,300톤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베트남 업체로부터 요소 5,000톤을 확보해 오는 12월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나 차량용으로 사용이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재고 물량 등으로 볼 때 내년 2월까지 요소 비료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요소 품귀 현상에 따른 비료 생산 대책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올해 말까지 요소 비료 예상 수요량은 18,000톤인데 현재 확보된 비료 물량은 이보다 많은 35,000톤이며 내년 1, 2월 공급 가능 물량도 예상 수요량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도 고용 회복세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5만 2천 명 늘어 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일용직과 또 직원을 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점업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취업자가 2만 2천 명 늘었습니다. 9월에 이어 2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자 증가폭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운수창구업과 교육서비스업도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8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디지털 전환, 수출 호조,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는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취업자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줄었습니다. 또 일용직과 직원을 둔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세도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고용 동향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인 지난해 2월 취업자 수 대비 99.9%까지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회복세가 이어지고 공공, 준공공 부문도 고용시장의 버팀목이자 민간 일자리 마중물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고용 취약 피해 계층의 고용 상황에 대해선 경각심을 갖고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전면 재개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회복세가 가속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 2천억 원 증가해 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1,057조 9천억 원에 달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또 10월 중 은행의 기업 대출이 10조 3천억 원 늘어나 전월에 7조 7천억 원 증가와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 주력한 것도 기업대출 급증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로 나뉘는데 10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4조 7천억 원 늘어나 9월에 5조 6천억 원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집단대출 취급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6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을 내부 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280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부과한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 내부 고발에 지급된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의 소나타 47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대차는 조립 공정 중 쇳가루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현대차에서 엔지니어로 20년 이상 근무하던 김광호 전 부장은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미국 교통안전국과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정보를 제보했습니다. 제가 국내뿐만 아니고 사실은 미국에도 47만 대를 그 당시에 리콜을 했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나머지 차량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콜해야 된다라고 제가 미국에도 제보를 했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국은 이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리콜을 했고 엔진 결함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기아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김 전 부장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400만 달러, 우리 돈 280억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관련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금으론 최대 금액입니다. 김 전 부장은 내부 고발 후 해임과 고소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과 포상금 2억 원을 받은 김 전 부장은 이번 포상금과 관련해 자신이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 기쁘다며 자신의 제보로 자동차 안전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면 사용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수리비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깨지거나 손상된 곳에 열을 가하면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는 디스플레이용 액정 소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고장의 절반 가까이는 액정 흠집이나 깨짐 등 디스플레이 손상입니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우 액정 수리비는 출고가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치유하는 디스플레이용 액정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재료의 환기반 분자를 특정 비율로 섞어 유리처럼 투명도를 높이면서도 수십만 번 접어도 강도가 유지되게 만든 겁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액정 소재를 머리카락 두께의 절반 정도의 얇은 필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발한 필름은 보호 필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떼어내서 열을 가하면 손상된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헤어드라이어 정도인 100도씨 안팎의 열을 10분 정도 쪼이면 새 것처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손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가치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다시 우리가 쉽게 그냥 그 열만 가해준다고 하면은 다시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액정 소재를 우주 발사체나 인공위성 등에 적용하면 극한 환경에서 생기는 균열과 파괴를 자가 치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유리 대신 폴더블용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새싹볼이나 강황가루 등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분말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2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건강 분말식품 40개를 조사한 결과 30%에 달하는 1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안전 기준인 1kg당 10mg에 22배가 넘는 226mg의 쇳가루가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 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시험 성적서가 없는 제품보다 쇳가루가 많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전 국민의 성원 속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발사에 나섰는데요. 비록 최종 미션에는 실패했지만 성공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의 전망과 또 앞으로의 우리나라 우주 탐사 계획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그리고 누리호 발사 현장을 취재했던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처음에 발사에 성공한 분위기였다가 후에 이제 최종 미션에는 실패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거기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도 온탕과 냉탕을 오갔겠어요. 3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분리됐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 이제 성공했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기사도 성공을 방향을 잡고 쓰고 있었는데 네. 이제 결과 브리핑에서 이게 위성 모사체가 궤도 안착에 실패했다고 하니까 그 당혹감이 정말 컸었죠. 아, 예. 특히 이게 이제 발사 전에 우려했던 게 75톤급 클러스터링 엔진의 연소 문제였는데 이 75톤급 클러스터링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7톤급 엔진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좀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아, 예. 지켜보는 사람도 그랬는데 또 직접 개발한 항우연의 연구진들 마음은 어땠을지 또 짐작이 되는데요. 자, 원장님, 그 주무기관장으로서 이 누리호 발사를 또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소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는 목표 고도 700km까지는 잘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위성이 이제 고도도 중요하지만 700km 고도에서 원하는 속도가 있거든요. 예. 초속 7.5km입니다. 네. 근데 그 속도를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위성 모차체가 최종 그 위성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 네. 자,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큰 자신감을 얻는 계기는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나로 발사를 했지만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1단 엔진의 점화, 클러스터링에 대한 그 동작, 그 단 분리, 또 여기 그 페어링 분리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은 다 성공적으로 됐는데 이제 3단 엔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타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 네. 한 8분 41초를 타게 돼 있는데 그 한 7분 55초 정도만 타고 46초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소가 꺼졌습니다. 그게 종료가 되는 바람에 마지막 최종 속도를 이제 얻지 못해서 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 대한 건 있지만 연구원들이 우리가 설계한 대로 이제 발사체가 동작하는구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큰 성과네요. 네. 자, 첫 시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지 않습니까? 자, 성공적인 재도전을 위해서 발사조사위원회도 꾸려졌는데요. 산화제 탱크 말씀하셨듯이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왜 낮아졌는지의 원인을 두고 지금 현재 몇 가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예, 이미 지금 알려진 것처럼 그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됨으로써 3단 엔진의 이제 조기 연소 종료가 일어났고요. 네. 그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한 걸로는 이제 탱크 자체나 아니면 밸브나 배관에 대한 누설 문제, 어떤 약간의 기계적인 결함 같은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원인으로는 이 압력을 제어하는 센서류라든가 이런 제어 계통의 문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지금 이제 그 착수가 되었고
지난주에 한번 이제 저희들이 회의가 있었고 예. 이번 주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개최를 될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이 발사체에 얻은 그 각종 측정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네. 2,4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원인을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3단 탄화제 탱크 압력 저하 원인을 놓고 지금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활동을 벌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조사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럼 이 원인을 수정을 해서 보완책을 해야 되고,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내년 5월 봄 발사까지 이게 충분히 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심각한 하드웨어의 결함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본 걸로는 어떤 엔진 자체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예. 산화제 탱크 압력 저하에 의해서 그 3단의 그 연소가 조기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아마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원인을 파악을 하고 조심스럽지만은 내년 5월 발사를 저희들이 예정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간단히 말하면 현재까지 그 알아본 걸로 보면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내년 5월에 실제 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 지금 이때는 200kg 정도의 작은 위성을 가지고 올라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톤 정도 이렇게 무거운 실용위성 발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실제로 1톤급 발사는 조금 걸리는데요. 내년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70kg 정도의 위성이 하나가 올라가고 또 재밌는 건 그 위성 속에 또 조그마한 위성이 5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위성에서 위성이 분리가 되고 나머지는 모사체로 갈 거고요. 내년 2차 발사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내년 후반기에는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발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가면 차세대 중형위성 3호하고 초소형 위성 1호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26년도하고 7년도에는 초소형 위성 5기씩이 발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위성이 한 1톤급 규모를 넘어가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계획이 보완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가 내년에 5월에 한번 이제 2차 발사를 하고 나서도 실제 실용 위성을 쏘는 것까지 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누리호가 실제로 의미를 가지려면 이게 상용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상용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출, 이게 언제쯤이면 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이 발사체 개발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용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발사체의 그 안정성 문제, 신뢰성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X나 뭐 이런 재활용 로켓을 사용하는 업체와의 뭐 경쟁력 이런 걸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스페이스X는 지금 워낙 독보적인 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유럽 같은 경우도 아직 재활용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이제 예전의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기존 방식에 대한 경쟁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재사용 발사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사가 성공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사가 성공하고 나서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네요. 네네. 자, 우리나라는 또 내년에 자체 개발한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되고 또 어떤 주요 임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내년에 그 올라가는 달 궤도선은 이제 우리 누리호로는 이제 발사가 안 되고요. 미국에 지금 언급하신 스페이스 X의 그 펠콘 9이라는 그 발사체로 발사가 되게 됩니다. 그 달 궤도선은 이제 그 저희들이 지구에서 굉장히 먼 궤도를 돌아서 달까지 가게 돼 있고요. 달에서 임무는 우리나라가 그 개발한 5개의 탑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 표면을 찍는 고해상도 카메라, 그다음에 그 어떤 편광 카메라도 장착을 하고 있고 달의 자기장 측정, 그다음에 감마선 분광기 이런 걸 있고 특히
우주 인터넷에 대한 그 탑재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나사가 제공한 그 달의 그 음영 지역을 저희들이 촬영할 수 있는 섀도우 캠이라는 특수한 카메라도 네. 저희 궤도선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달 궤도선에 이어서 이제 달 착륙선 계획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잖아요. 좀 궁금한 게 지금 누리호를 좀 개량하면은 누리호만으로도 달에 착륙선을 보낼 수가 있는 건지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있고요. 달에 좀 착륙선을 좀 용량이 큰 애를 보내려고 한다면 좀 별도의 발사체를 개발해야 하는 건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누리호가 지금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 3단 위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고체 발사체, 고체 로켓을 하나를 더 얹어서 4단으로 만들면 달에 한 700km 정도까지는 착륙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개량하지 않은 누리호를 사용해서.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 누리호를 넘어서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후속 그 발사체는 약 그거의 2배에 달하는 한 1.4톤에서 1.5톤 정도의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 1.5톤의 착륙선을 보내려면 그 엔진의 용량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5톤 엔진을 더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무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성능 엔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100톤급의 다단연소 엔진 것들을 이제 한번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예. 자, 우리 자체 발사체만으로도 이런 그 화성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먼 곳에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어찌 보면 조금 그 궁극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께서 우주로 날아가는 누리호를 보면서 가슴 뭉클한 어떤 감정을 느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우주 개발을 왜 꼭 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전 사실 그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들은 상황에서 제가 개발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우주라는 거는 과거처럼 어떤 국가 위상만을 높인다거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분야가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분야고 어떤 국가 안보나 그 경제하고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런 걸 반영하는 게 세계에서 우주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지금 국가의 수가 80개 국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맞지만은 100%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어떤 과반수 이상은 충분히 어떤 우주 개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주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보다는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그런 쪽으로 그 어떤 주제를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펼쳐질 그 우주 시대를 그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최근 우주와 관련된 그 국제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우주 안보잖아요. 맞습니다. 이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네네. 우주 그 안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주 공간 자체가 크게 보시면 과거에는 굉장히 먼 세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일상의 그 일상생활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다른 나라, 먼 나라를 가는 것 자체가 지금 항공교통으로 의해서 굉장히 편해졌듯이 이제 어떤 우주 공간에 심지어 달까지 가고 화성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실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 우주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지금 정해졌는데 리스본 조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 리스본 조약에 대해서 이제 우주를 왜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아예 그쪽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우주 개발이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30년 이상을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우주위원회가 과기정통부 장관 레벨에서 국무총리 그 주관으로 이제 격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가버넌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야말로 우주 개발의 당위성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가치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 대한 도전과 또 지속적인 개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수학여행을 좀 달나라로 가는 미래가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개발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부터 100톤급 출력을 갖춘 재사용 액체 엔진 로켓 개발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행 개발 사업인 스페이스 챌린지를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12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위 점막을 통과해 약물을 전달한 뒤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는 마이크로 모터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한세광 교수팀은 위 점막을 통과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특성을 모사해 아주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모터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동물 실험 결과 입으로 투여한 마이크로 모터가 24시간 동안 위에 머물렀고 약물을 방출한 지 3일 후 완전히 몸 밖으로 배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침술이 염증 완화 효과를 내는 원리가 생쥐 모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생쥐 뒷다리 특정 영역을 전기침으로 자극했을 때 일부 신경세포가 자극되면서 염증 완화 기능이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침을 놓는 자리의 민감성과 특이성을 규명했다며 어떤 부위에 얼마나 깊고 강하게 침을 놓아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가 인간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급성 전신성 염증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취침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엑스터대 연구팀은 성인 8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잠드는 시간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 사이 연관성을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취침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인 사람과 비교할 때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은 10시 이전에 자는 사람이 24% 높았고 11시에서 12시에 자는 사람은 12%,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이 25%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달에 남녀 우주 비행사를 보내려던 이른바 달 복귀 계획을 2024년에서 2025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관련 소송 문제로 준비 기간을 7개월 가까이 이름에 따라 달 복귀 시점이 202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미 의회가 예상보다 적은 달 착륙선 예산을 할당하자 2개 업체를 선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만 선정했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다 지난주 패소했습니다.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해 택배를 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운송업계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의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 드론으로 오지 배송을 늘리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에 활용하는 등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이후 인구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분명 일상을 되찾아가는 때이기는 하지만 활동량이 증가하면 감염의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최소한의 기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